이번 특강에서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고분자 공학과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과연 저희 과에서 어떤 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할지, 어떤 내용을 다루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이 특강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평소에 교류하는 고분자공학과 학생들이 아니기에 얼만큼 깊게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지 유독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확인차 개인적으로 주변 지인과 친구들에게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고분자가 뭐야?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화학이나 재료공학 분야에 종사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고분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다른 분야의 혹시 문과 친구들에게는 처음 듣는 듯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세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고분자가 뭐야? 처음 듣는다는 것을 말하듯이 물음표로 답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고분자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분자라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고분자는 처음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은 아무래도 이제 분자라는 것이 이제 문과에서는 그 분진, 분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됐던 단어이기 때문에 고운 입자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렇게 고분자라는 표현 자체가 생소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번 인하공학 특강에서는 저희 과의 핵심인 고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 합니다. 고분자가 무엇인지, 어떤 친구인지, 왜 고분자를 만들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고분자 공학을 왜 따로 다른 화학공학과 재료공학과 같이 다루지 않고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다루는지 고분자에 대해서 친숙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번 특강의 제목은 안녕 고분자 너는 이라는 이름으로 지어보았습니다. 이 기회에 고분자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나 처음 들으신 분들 모두 고분자가 어떤 소재인지 어떤 곳에 활용이 되는지 주변에 어떤 고분자가 있는지 알아가는 재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분자가 무엇일까요? 고분자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화학 시간으로 돌아가서 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분자, 영어로 몰리큘이라고 합니다. 분자는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작은 단위 입자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기서 더 쪼개게 되면 성질이 달라지는 매우 작은 단위를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 친숙한 물 분자가 대표적입니다. 물 분자는 H2O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모여 H2O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림과 같이 구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쪼개게 되면 더 이상 물이 아니라 산소 혹은 수소가 됩니다. 자, 고분자는 이러한 분자라는 최소 단위에 고자라는 높을 고자를 써서 고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참 높은 분자는 뭘까요? 구름과 같이 위에 있는 분자를 고분자로 할까요? 고분자, 높은 분자라고 해석한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고분자는 높다라는 뜻의 높을 고자보다는 고중량 분자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즉 무거운 분자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이를 크다라는 뜻의 마크로의 분자인 몰리큘을 해서 마크로 몰리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거대 분자라고 번역을 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자, 반대말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고분자, 거대 분자, 마크로 몰리큘의 반대말은 저분자. 근데 이 저분자들, 즉 분자 자체들이 이미 충분히 작기 때문에 저분자라는 표현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분자가 바로 반대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높은 분자량이 큰 무거운 분자들을 따로 분류를 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 고분자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분자를 영어로 표현한 것을 보면은 더 많은 것을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폴리머라고 합니다. 이 폴리라는 뜻은 여러, 많은 이라는 접두사죠. 다각형을 뜻하는 것이 폴리곤이라고 하고요. 영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폴리가미라고 하면은 일부 일처제의 반대말인 다부다처제, 이런 폴리라는 단은 여러 개가 같이 있는 것을 폴리라고 합니다. 폴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모노라고 합니다. 모노는 하나만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한글로 얘기를 하면은 뭐 단일, 하나, 단일해 이런 뜻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모놀로그 하면은 독백이 되고, 모노톤 하면 단조로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라는 뜻의 모노의 접두사가 이 폴리의 반대 접두사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뭐라는 것과 바로 뭐 어떠한 구조체, 단위체, 단위라는 것을 이용해서 폴리머 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개가 붙어 있는 무언가. 반대말로 모노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씩 있는 단일체, 즉 단량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자적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이 단량체가 여러 개가 붙여서 이제 폴리머, 고분자를 형성을 합니다. 이 폴리머는 이 모노머가 여러 개 합쳐지는데, 그때 합쳐진다라는 표현으로 중합이라고 하고요. 중합체라고도 부릅니다. 자, 고분자, 중합체, 폴리머, 다 이게 다른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단량체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중합체들을 이루고,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붙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무거워지면서 고중량 분자, 즉 고분자가 만들어집니다. 밑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분자들이 있는 것을 구슬 깨다시피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큰 분자를 만들고요. 이런 과정을 고분자 중합, 고분자 합성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그런 고분자를 중합을 지나해서 만들어진 물건이라서 해서 중합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이름을 통해서 고분자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실제 고분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고분자를 만나게 되면 당황하실까요? 가장 간단한 고분자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바로 가장 간단한 형태인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화합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분자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메탄이라고 부르는데요. 메탄은 하나의 탄소에 수소가 4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메탄은 가스죠. 메탄 가스는 LNG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도시가스 혹은 방귀를 꾸게 되면 나오는 그 가스가 바로 이 메탄 가스입니다. 보통 화학 시간에는 이 탄소는 팔이 4개다 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수소는 팔이 하나라서 이렇게 4개에 하나씩 붙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는 수소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다른 탄소도 붙을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탄소가 옆에 있는 탄소를 붙잡고 또 다른 탄소를 붙잡는 탄소가 한 분자 안에 3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바로 프로판이라고 합니다. 프로판은 이렇게 액화가 돼서 액체 상태, 고압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있어서 좀 이렇게 병입을 할 수 있는 가스를 우리가 프로판 가스 혹은 부탄 가스라고 하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탄소들을 더 붙이게 되면은 이제 기체가 아니라 액체가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주유소에서 있는 가솔린인데요. 탄소가 여러 개가 붙어 있죠. 보시면은 8개 정도 붙어 있기도 하고요. 7개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탄소가 8개가 붙어 있는 것을 옥탄이라고 합니다. 옥탄이 많이 들어간 가솔린을 고급 휘발유라고 하시죠. 여기에서 분자가 더 커지고 탄소가 더 많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기체였다가 액체가 됐죠. 그럼 과연 이번에는 맞습니다. 고체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탄소가 뭐 18개, 20개, 30개 이렇게 되면은 액체였었던 이 휘발유에서 고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고체가 되어 있는 탄소, 수소 화합물을 파라핀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통 양초를 만들 때 쓰는 이 기름 성분이 바로 파라핀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물질이죠. 또 이렇게 바세린이라고 해서 입술 틀 때나 다양한 곳에 바르는 이 바세린 또한 액체와 고체 사이에 있는 이런 탄소, 수소 화합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말 커지면은 이 지금도 충분히 크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과연 고분자는 얼마나 클까요? 고분자는 이런 탄소들이 거의 1000개, 10,000개, 10만 개 이 수준까지 한 분자에 붙어 있는 것을 고분자라고 부릅니다. 이 고분자는 이름이 폴리에틸렌이라고 합니다. 자, 너무 길은 나머지 다 한꺼번에 이렇게 그리지 못하고 여기서 잘라서 그렸고요. 얘를 3000으로 그리면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이렇게 꼬여 있는 이런 실 같은 것이 굉장히 크게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길으니까 이것을 1000개를 어떻게 그려요? 못 그리죠?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표현을 하려고 이런 모양으로 그립니다.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괄호 안에 그려주고 괄호를 쳐준 다음에 n번 반복된다 라고 하여 이렇게 구조식을 그립니다. 그럼 이름은 어떻게 부를까요? 이 안에 이런 내용,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이 안에 있는 분자가 이제 에틸렌하고 같은 그런 C2H4의 형태로 가지면서 에틸렌에 폴리를 붙여서 폴리에틸렌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탄소가 점점 많아지면서 기체, 액체, 그리고 파라핀은 고체가 됐었죠. 이렇게 정말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폴리에틸렌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 중 하나인데요. 보시다시피 불투명한 통을 만들거나 투명한 포장지를 만들거나 하면서 다양한 곳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또한 이런 분리배출 표시들을 보실 적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이 PE가 폴리에틸렌을 줄여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PE의 종류에는 LDPE와 HDPE 두 종류가 있고요. 이 PE가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이런 탄소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기본적 고분자로 만나보셨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돌아와서 아까 이름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고분자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봤고, 그리고 반복되는 것에 이름을 붙인다고 하셨죠. 거기 앞에 폴리라는 걸 붙인다고 했어요. 사실 폴리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익숙한 것 중 하나가 뭐죠? 바로 폴리에스터죠. 자, 이 분자 구조는 바로 에스터라는 화합물입니다. 이렇게 탄소와 수소 그리고 이제 산소가 같이 있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든 걸 에스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고분자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익숙한 폴리에스터가 됩니다. 얘는 젖산, 락틱 액시드라고 합니다. 얘네들로 만들어진 고분자는 폴리락틱 액시드, 폴리락타이드 혹은 PLA라고 합니다. 3D 프린터나 3D 펜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런 것들 많이 보실 텐데요. PLA가 그중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필라멘트, 3D 필라멘트로 사용하죠. 보시면은 이렇게 에스터, 락타이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졸라맨이 반복적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얘를 이제 졸라맨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막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해서 스틱맨이라고 부르보겠습니다. 화학은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화학은 이 정도로 자유로운 분자들을 합성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손을 잡고 만들어서 이렇게 고분자를 만들게 되면은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폴리스틱맨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에서 반복되는 것들의 이름을 알게 되면은 그 앞에 폴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고분자를 지칭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폴리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자체부터 우리가 얘가 바로 고분자라는 것을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들고 가시다가 핸드폰을 들고 왔는 걸 까먹고 보시면 심심하실 텐데, 저는 보통 그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병의 뒷면을 보고 성분표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이런 성분표에서 제가 고분자와 관련된 요소들 많은 것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것은 성인용 귀저귀의 뒷면에 있는 것인데요. 정말로 이렇게 폴리프로필렌, 폴리아크릴레이트, 폴리에틸렌, 올레핀 중합체라는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폴리우레탄 것처럼 정말로 많은 성분의 많은 곳에 이제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는 것은 샴푸의 뒷면을 찍은 건데요. 샴푸에는 여러 향료와 색소, 세제 성분이 들어있지만 고분자도 들어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폴리라이신, 그리고 이름이 너무 길은 애들은 아까 폴리에틸렌을 P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것처럼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을 PEG라고 하듯이 PCA, 폴리PC, 폴리라이신, 코토늄, PEG 크로스 폴리머, PEG 하이드록설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종류의 고분자가 샴푸에도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고분자가 어떤 친구인지 좀 가까워지셨나요? 네, 한번 이런 생각이 문득 드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분자를 굳이 이렇게 크게 만들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분자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들까? 분자를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사슬처럼 만들면 무엇이 과연 달라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은 왜 고분자, 분자 커지면 뭐가 달라져? 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가져왔습니다. 넘기기 전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은 뭔가 상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로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사고 실험들이 이런 화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그 과학의 발견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인데요. 저와 함께 이 사고 실험을 가지고 고분자를 같이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림에 있는 클립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단양체라고 상상을 해보시고요. 이 클립들을 엮어서 만든 이런 사슬을 고분자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젓가락이나 핀셋 같은 걸로 이 클립 분자 하나를 들어 올린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떨까요? 단분자의 경우에는 클립을 들어 올리게 되면 다른 클립이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딱 하나만 꺼내서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고분자라면 어떨까요? 이런 쇠사슬 같이 엮여 있는 클립을 올린다면은 옆에 있는 체인들이 같이 부딪히고 같이 딸려 올라가지고 하면서 내가 잡고 있었던 그 클립은 쉽게 들어 올려지지 않은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들어 올려지더라도 엉키기도 하고요. 심지어 하나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쇠사슬들과 함께 이렇게 딸려오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경우를 이렇게 겪기도 하죠. 실이 이렇게 엉켜가지고 풀리지 않는다던가 주머니에 넣기만 하면 늘 이런 유선 이어폰들은 엉켜가지고 꼬이게 있습니다. 이러한 꼬이는 거, 서로 혹은 이렇게 꺼냈을 때 딸려오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고분자를 상상을 해보면은 이제 고분자가 어떠한 물리적 성질이, 특수한 물리적 성질이 있을지 추측하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액체 상태의 단분자인 물과 고분자가 들어가 있는 액체를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고분자로서 익숙한 물은 이런 수소결합을 통해서 이제 그런 수소결합을 통해서 액체를 이루는데, 고분자 같은 경우는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서로 이런 그 상호작용이 점점 심해지면서 점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액체 상태에 있더라도 흐르지만 엉켜 있기 때문에 잘 흐르지 못하고 이렇게 저항이 많이 생기겠죠. 이런 점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바로 고분자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고체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제가 약간 또 다른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다시 물을 가져왔습니다. 물은 얼게 되면 이렇게 육각형 모양을 가지면서 결정을 이루는데요. 이 결정에 망치로 탕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깨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얼음 분자들이 서로 수소결합을 통해서 삼천적인 구조를 이루기는 하지만 옆에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서 쉽게 그런 수소결합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분자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아라미드라는 고분자로 만든 섬유인데요. 점선으로 만들어진 그런 고분자와 여기 사이사이 보면은 이제 수소결합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수소결합이 바로 옆에 있는 고분자 사슬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에 있는 다른 사슬, 앞에 있는 사슬, 뒤에 있는 사슬, 그리고 하나의 사슬에서도 수소결합이 이제 물과 다르게 여러 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소결합이 많으면은 강한 힘을 가해도 수소결합이 끊어지기는 하지만 물처럼 깨지지 않고 다른 수소결합이 그 자리를 채워주거나 다른 체인들의 다른 사슬들의 수소결합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 질긴 섬유가 됩니다. 이런 아라미드로 만들어진 섬유를 케블러라고 합니다. 이 케블러는 이러한 특성이 강한 질긴 특성이 있어서 방탄조끼에 사용이 되고요. 이렇게 방탄조끼에 사용이 돼서 이제 정말로 망치보다 훨씬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총알도 이렇게 막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물질, 즉 반복적으로 붙는 구성 성분은 소위 합성화학 물질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친숙한 물질들인 여러 천연 물질들도 반복적으로 붙어서 고분자를 이루기도 합니다. 천연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고 천연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천연 고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은 포도당 분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탄소와 물이 화합물을 이루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탄수화물은 또 당이라고 하죠. 이런 당 분자가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것은 다당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천연 고분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다당류는 녹말과 셀룰로스가 있습니다. 둘 다 포도당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하게 같은 고분자 구성 성분인 단양제로 포도당을 사용을 하지만 어떻게 분야에 따라서 식물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녹말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포도당이 서로 붙어 있게 되면은 식물의 세포벽과 섬유질의 구조를 이루는 셀룰로스가 되기도 합니다. 식물의 구조를 지탱해주는 셀룰로스라는 천연 고분자가 있다면 동물에도 비슷한 산수화물이 있습니다. 바로 키틴입니다. 키틴 혹은 키토산이라고 하죠. 키틴은 개나 새우 같은 갑각류 곤충의 껍데기를 구성하는데요. 키틴과 비슷한 친구는 글루코사민, 키토산 이런 애들이 있죠. 다 천연 고분자 탄수화물입니다. 반복되는 구성 성분, 즉 단양체가 아미노산이면 단백질이 되고요. 반복된 것이 핵염기로 구성되어 있으면 DNA, RNA라고 합니다. DNA도 이러한 염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러한 이제 핵산을 만드는 천연 고분자 중 하나죠. 보시다시피 식물체의 에너지를 저장하기도 하고 동물과 식물의 뼈대를 이루기도 하고 유전 정보를 통해서 생체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또 이런 생명 현상들이 바로 이 고분자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천연 고분자, 생명 고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화학 합성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합성 고분자라고 부릅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곳에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분자가 얼마나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 주었는지, 사회와 삶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네 번째, 고분자 너는 어디에 있니? 입니다. 우선 비교를 위해서 지금의 우리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진을 먼저 보실 텐데요.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을 편하게 보고 인터넷으로 다양한 재미있는 것들을 시청하기도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 이동 아주 자유로운 이런 시대입니다. 원하는 음료수들을 먹으려면 언제든지 편의점에 가서 사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기도 하고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을 조금 돌려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보면 어떨까요? 합성 고분자가 없는 시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바퀴는 금속이나 나무로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동 수단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자연 친화적인 삶이지만 집을 이루는 재료들은 무겁고 두껍고 춥고 잘 상하기도 합니다. 특히 기록을 위한 종이 책들도 제한적으로 제공이 돼서 책이 매우 비싸기도 하고 교육도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했죠. 그 다음에 음식을 보관할 때 가장 어려웠습니다. 장독대에 염장을 해서 보관을 한다든가 이렇게 굴비 같은 것들은 막 말려서 보관을 하기도 했죠. 또 이 음식을 이동할 때를 생각을 하면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잘 상하는 상황에서 음식들을 이동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고분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자, 천천히 이제 고분자 시간을 앞으로 당기면서 고분자가 어떻게 삶을 바꿨는지 만나게 되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고분자 공학은 1840년대부터 크고 작은 사건들과 발견으로 서서히 인류의 삶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것은 이 가황 반응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초기 고분자 공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연 고무의 나무인데요. 천연 고무나무에서 수액을 받아 열과 이런 처리를 통해서 라텍스 고무 밴드를 만들죠. 튜브라든가 라텍스 베개라든가 이런 고무줄 이런 데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천연 고무들은 빛과 열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특히 마찰에 줘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 마찰에도 취약해 탄성을 취약하기도 하고 또 탄성을 조절하는 게 어려서 이용이 굉장히 제한되었었습니다. 그러다 찰스 굿이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고무에다가 다양한 것을 시도하다가 유황을 집어넣어 봅니다. 황은 화학에서 S라고 표현하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황을 고무에다가 넣게 되면은 이렇게 고무를 이루는 고분자 사이사이에 이런 가교결합, 즉 연결시켜주는 결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색이 조금 검해집니다. 바로 이런 과황 반응이 이루어진 고무는 비교적 물이나 빛이나 열에 안정적이며 단단해지는 고무가 됩니다. 타이어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여 찰스 굿이어는 이 기술 기반으로 타이어 회사를 만들었고요. 이게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타이어 회사인 굿이어 타이어의 전신이 됩니다. 이렇게 화학 및 분자 구조의 변형을 통해서 재료의 성질을 바꾸고 새로운 재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고분자 공학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목화솜에는 아까 얘기한 천연 고분자를 예시로 들었고 그거는 셀룰로스라고 하였죠. 하지만 식물의 섬유를 그대로 칠과 천을 이용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공학자들은 좀 더 부드러운 섬유, 새로운 재료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셀룰로스는 물에 녹지 않은 성질이 있는데요. 이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활용해서 새로운 재료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잔테이트라는 형태로 셀룰로스를 녹이게 되고 화학 반응을 통해서 녹이고 모양을 새로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새로운 재료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셀룰로스를 녹여가지고 실로 뽑아내면은 레이온이라는 섬유가 됩니다. 천연 고분자로 만드는 면보다 실크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인조 실크, 인견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섬유로 많이 활용이 되고 이제 그랬죠. 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얇게 만들어내면 셀로판이라는 필름이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셀로판지가 바로 이 셀룰로스를 화학 반응을 통해서 녹인 다음에 필름처럼 만들어서 투명한 필름으로 만들어서 셀로판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장 큰 격변인 고분자 시대에서의 가장 큰 격변은 나일론입니다. 사실 케로사스라는 과학자가 바로 이 나일론 합성에 성공을 하였고요. 듀퐁이에서 이것을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은 이 나일론의 구조입니다. 단백질에 주로 있는 이 아마이드 본드가 반복적으로 있는 인공 고분자로 나일론으로 섬유를 만들게 되면 탄성이 있고 가볍고 질긴 섬유가 됩니다. 나일론은 아주 가볍고 저렴하고 탄력성, 신축성, 보온성, 부드러운 촉감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여성용 스타킹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요. 또 이 나일론은 우리나라의 산업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1950년대에 세워진 한국 나일론은 지금 코리아 나일론, 즉 코오롱이라는 이름으로 의류를 생산을 하였고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스포츠웨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스포츠웨어 나일론 이러한 섬유들은 이러한 천연 고분자로 만들어진 한복이라든가에서 만들어진 그런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옷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섬유 말고 이번에는 건축 자재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PVC라는 소재를 아시나요? 모양을 다양하게 바꿀 수도 있고 색을 내기도 하고 단단하고 유연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잘 마모되지도 않는 이런 고분자로 이러한 염소 원자를 가지고 있는 고분자입니다. 인조 가죽, 레코드판, 포장재, 전기줄, 코팅, 바닥재 등등 다양한 곳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은 파이프입니다. 파이프나 배관을 한번 보시면은 금속 파이프로 만들거나 이렇게 돌로 만들어진, 과거에는 돌로 만들어진 배관, 시멘트로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하지만 PVC는 크고 작은 다양한 배관들의 모양을 만들고 또 색을 입히기도 하면서 산, 염기, 소금기, 염분 등 다양한 액체를 부식이나 손상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쾌적한 형태의 도시 구조를 3차원 구조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데 확실히 고분자 공학의 소재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접착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풀이 없을 때 밥풀로 종이를 붙이는 걸 기억하시나요? 저도 숙제하다가 풀이 없으면 꼭 밥풀을 붙이라고 하시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도배를 하시는 것들도 보면 또 이렇게 밀풀을 가지고 와가지고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밥풀과 밀풀은 아까 얘기한 천연 고분자인 녹말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양쪽에 셀룰로스라는 종이를 서로 붙이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분자는 끈적거리는 특성과 서로 재료들끼리 이어주는 성질이 있어서 접착제로 많이 쓰였습니다. 고분자 공학자들은 이 점에 착안해서 새로운 합성 고분자들을 이용하여 접착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접착제를 바르고 말려주게 되면 바로 코팅 물질이 되죠. 여기에 색소를 넣어주면 페인트가 되고요. 그거를 손톱에 바르면 매니큐어가 됩니다. 테이프나 플라스틱도 이러한 합성 접착제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단순하게 접착제는 건축 자재, 우리 생필품 이런 곳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전자 제품 등에서의 마감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의식주를 이렇게 다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옷감과 건축 자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 이제 먹는 거, 즉 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익숙한 고분자 공학 재료들은 이쪽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유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런 우유병이 실제로는 이런 우유를 병입을 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배달을 하고요. 또 빈 우유병을 이렇게 내놓으면 또 수거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하지만 원하는 우유를 배달하기에는 이 무거운 우유병을 담아서 배달하기에는 너무 추가적인 운송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야죠. 그래서 요즘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우유병도 있지만 또 종이 우유팩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를 물에 담그면 어쩌죠? 물에 젖고 흐물거리죠? 그래서 이 고분자의 또 다른 장점인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성형할 수 있다는 것을 활용해서 종이에 얇게 바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우유팩에는 종이를 기점으로 해서 바깥쪽과 안쪽이 폴리에틸렌이라는 그런 층이 있고요. 이러한 플라스틱 층, 즉 고분자 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종이가 젖지 않고 안정적으로 음식물을 담을 수도 있고요. 외부 물질의 노출도 막으면서 병원균이라든가 이러한 외부의 위험한 물질들을 음식물에 닿지 않도록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하고 또 가볍기 때문에 운송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포장 용기를 만들 수가 있죠. 또 이런 포장 용기들 어떻죠? 다양한 글라스락이라든가 유리라든가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또한 이렇게 필름이라든가 비닐로 만들어서 음식물을 안전하게 포장하고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굴비를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보관하는 거라든가 이러한 옹기라든가 그릇이 무거운 걸 통해 가지고 이동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음식물 포장 용기에 쓰이는 고분자 물질, 즉 플라스틱이 얼마나 이러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었는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에게 친숙한 고분자 재료인 섬유, 플라스틱, 그리고 필수적인 삶의 요소인 의식주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고분자는 하지만 이런 플라스틱과 같은 삶의 친숙한 재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학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5번째 시간인 플라스틱만 있는 건 아니야, 고분자의 더 많은 활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도체를 만들 때 고분자가 필수인 걸 아셨나요? 이러한 칩을 열어보아서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교한 세밀한 구조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를 옆에 있는 이렇게 많은 양으로 한꺼번에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기본 재료인 실리콘은 처음에는 평평한데요.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깎거나 해서 만들어주는데요. 매번 새로운 모양으로 판화를 만들듯이 깎게 되면은 굉장히 만들기가 어려워지고 세밀하게 만들기도 어렵고 많은 것을 만들기도 어렵죠.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뭘까요? 판화 기법, 즉 미술 시간에서 하는 실크 스크린과 같은 판화 기법을 활용합니다. 이 바로 빛에 반응하는 고분자인 포토레지스트라는 물질을 활용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빛을 받으면 딱딱해지는 물질입니다. 포토레지스트를 실리콘 표면에 코팅을 한 다음에 반도체의 구조가 그려져 있는 스크린을 두고 빛을 쬐주면 그 모양대로 고분자가 걷고 그 이후에 실리콘을 화학용품으로 깎게 되면 고분자가 남아있는 부분은 남아있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층을 쌓으면서 반도체의 복잡한 구조를 만들고 반복적으로 대용량으로 다량으로 생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방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컴퓨터의 크기도 현저하게 작아졌죠. 예전에는 이렇게 큰 진공관이라는 것으로 컴퓨터를 만들어서 최초의 컴퓨터는 애니악은 이렇게 굉장히 방 하나에 만들어지는 것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지금은 어떻죠? 컴퓨터의 사이즈가 굉장히 점점 작아져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시계 형태인 스마트워치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분자는 반도체 칩의 크기를 줄이기도 했지만 화면 또 디스플레이 크기도 줄였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큰 CRT 모니터를 찾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LCD라는 방식이 만들어졌습니다. LCD라는 것 또한 고분자 공학이 들어가 있는데요. 고분자는 고체와 액체 사이에 액정이라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액체 결정인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상이 있는데요. 보통은 그 배열이 불규칙적이고 빛을 통과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서 배열을 일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빛이 통과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기를 걸어주고 안 걸어주고 하는 이 기술을 이제 이용을 해서 모니터 영상기기에 활용하는 것이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LCD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얇은 LCD 모니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연성이 있는 소자를 통해서 전기를 통하는 고분자들을 활용하고 빛이 나오는 고분자 재료를 활용하기도 하면서 접히는 화면, 구기거나 말 수 있는 화면들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OLED라든가 이런 애들도 다 고분자 소재로 기반을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접히는 핸드폰도 이제 쉽게 만들어지게 되었죠. 고분자 기기는 이런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여러 의학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투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인공적으로 피에 있는 노폐물을 빼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장은 피에서 노폐물만 걸러주어서 오줌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공 투석은 이 역할을 고분자 소재로 대신하는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자, 고분자를 이런 형태로 얇은 튜브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 튜브 또한 다공성의 물질들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피를 이러한 튜브 안에 흘려주게 되면은 노폐물들은 빠져나가고 또 이 혈구들, 즉 스테포들은 이 안에 유지가 되면서 점점 그 피에 있는 노폐물들을만 빼낼 수 있는 그런 신장을 대신해주는 소자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이제 환자의 피가 한쪽 방향으로 들어가서 다시 깨끗한 피만 다시 몸에 넣어주는 이 과정을 이제 우리는 고분자 소재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인공관절, 약물 전달도 하기도 하고요. 콘택트 렌즈를 만들기도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생명공학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예시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균 상태에서 활용이 필요한 그런 재료들, 뭐 주사기라든가 튜브라든가 이런 애들도 다 대부분 고분자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에도 고분자가 많이 쓰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연료 전지, 이 에너지 저장과 전기 생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명확하게 잘 구분해주는 물질, 그러면서 화학 반응이 안정적으로 일어나주는 물질인 그 분리막인데요. 그 분리막이 바로 고분자를 통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런 전기화학 반응 또한 이런 고분자를 통해서 잘 일어나도록 도와줄 수가 있고요. 이런 2차 전지, 에너지 배터리 부분에서도 고분자를 활용한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지내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 고분자 공학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고분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조금은 다르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분자 공학은 삶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도 모르게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를 계속 해결해 놔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지층에 따라서 나누를 통해서 이제 이 지구의 역사를 보는 그런 그림인데요. 지질학자들이 모여서 현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백악기, 주라기처럼 인류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요. 이 인류세의 지질학적 특징은 새로운 암석인 플라스틱 암석이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삶을 정말로 윤택하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안타깝게도 썩지 않아서 땅에 묻힌 상태로 이제 암석으로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환경 문제 등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인류의 핵심 과제가 바로 이제 고분자 공학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많은 고분자 공학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분자공학도를 또한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고분자공학도를 양성하고자 고분자공학의 에이스 어벤져스 교수님들을 모았습니다. 전자정보, 신소재, 의학 및 의용재료, 친환경 고분자, 정밀재료 고분자들을 만들어 다양한 분야, 다양하게 필요한 부분에 이제 신소재 고분자를 합성하고 활용하는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학공학과에서는 화학합성에 대한 공학, 또한 재료공학과에서는 고체 재료에 대한 공학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 고분자공학과는 두 학과는 달리 독특하고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고분자를 중심으로 화학공학과 재료공학 두 관점을 보는 과입니다. 고분자 화학 합성과 고분자 재료의 물리적 성질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고분자의 특징인 다양한 형태로 고분자 재료를 가공하는 세 가지 전문성 분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소재의 개발과 분야를 연구하고 또 같이 하고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도 자연스럽게 화학 관련 공학, 재료공학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분자가 무엇인지, 왜 특별한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 보셨을 텐데요. 합성 고분자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 생명 속에 있는 것도 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생명은 고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문명은 고분자로 연결되어 있다. 네. 지금까지 인하공학 특강, 인류를 잇는 사슬공학, 고분자공학 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고분자가 얼마나 여러분들께 가까이 있는지 알고 고분자가 필수적인 삶의 인류를 발전시켰는지 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